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은 우리 5차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영상으로 잠깐만. 영상으로 수강하는 친구들은 우리 꼭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영상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커트라인은 몇 개였었죠? 10개. 네, 고등부 커트라인은 8개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커트라인은 10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수강하는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은 8개 이상 틀리면은 이제 재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10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진도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후백제가 900년에 건국이 됐어. 누가 건국했었지? 맞아, 견훤이라고 하는 통일신라의 호족 세력이 건국을 했었던 나라였어. 근데 있잖아 얘들아, 견훤이 후백제를 어디에서 세웠다 그랬었지? 원산주 정답.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을 줄 건데, 우리가 이제 사막 기후에서, 사막에 이제 건조 기후에서 먹을 수 있는 스텝이 아니라 사막 기후는 W란다. 짜잔. 요거는 이제 안에 대추야자가 들어있는데요. 쇽. 자, 얘들아, 집중하자. 그래서 완산주에다가 세웠는데,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라도의 중심이 되는 곳이야. 어디지? 그렇지, 전주에서 세웠어. 시험 문제에 뭐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 무진주로 바꾸는 내용 많이 나온다 그랬어. 무진주는 오늘날의 광주거든요. 무진주는 봉기를 일으킨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완산주에다가 건국을 했다라는 이야기. 무진주는 봉기 일으킨 곳, 완산주를 이제 중심으로 국가를 세웠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도가 아니야, 얘들아. 자, 그리고 후백제 다음에 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사람은 누구였었죠? 바로 그렇지, 누구인가? 궁예입니다. 이 궁예라는 인물은 후고구려의 수도를 어디로 삼았었어? 개격. 그렇지, 송악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는 수도를 어디로 천도를 해요? 그렇지,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철원으로 천도하면서부터는 종교에 너무 심취하게 된다 그랬었지. 미륵신앙, 불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결국에는 민심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 궁예의 누구였었던? 부하였었던 누가? 왕건이 그를 축출해내고, 그리고 후고구려를 무엇으로? 고려로 새로이 건국하게 되었었던 게 918년입니다. 아시겠죠? 고려 건국. 그리고 후고구려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었어. 혹시 기억하세요? 후마태라고 이야기했어.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이었다가 태봉이었다가 나라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었지. 특히 철원으로 가면서부터는 마진, 태봉 때는 이제 궁예가 크게 민심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의 누구였었던? 호족 세력이었었던 완건이 이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후로는 발해가 멸망했었어, 얘들아.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왕자였었던 대광현을 이제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지. 이게 발해 왕자 대광현을 받아준 게 고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의식을 더욱 고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런데 고려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멸망했으니 그 발해민과 발해의 왕자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왕건이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려는 누구랑도 전투를 계속했어? 후백제랑은 서로 대립했었잖아요. 그치? 후백제랑 후고구려는 서로 대립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났었던 전투가 우리 10강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어디라 그랬어요? 대구에 위치해 있다 그랬었죠. 자, 이 공산 전투에서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전투를 했었는데 이때 왕건의 든든한 부하이자 친구, 벗이었었던 신순겸이 전사를 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왕건도 뭐 하게 돼? 마음을 다 잡은 거지. 진짜 절치부심하고, 나의 아끼는 친구까지 잃었으니 이제는 진짜 장난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공산전투 장난은 아니었지만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났었던 전투가 바로 고창전투였어. 자, 얘들아, 고창 어디일까요? 안동 고창이 알겠지? 안동 고창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된다? 절치부심했었던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승리한 나라에다가 밑줄 한번 싹 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 그랬어요? 견훤이 투항을 했어요. 그쵸? 견훤이 투항을 했어. 아니, 견훤 때문에 신순겸 죽었다면서요? 견훤이 왜 투항을 합니까? 후백제 안에서도 이 왕권을 놓고 다툼이 이루어졌어서 권력 다툼이 이루어졌었는데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신검과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었던 금강, 왕권 다툼 끝에 결국에는 이제 세력을 잃고 죽게 되는 게 이제 금강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후백제의 왕이었었던 견훤을 어떻게 했어? 자신의 아버지인 견훤을 이제 절에다가 가둬버리지. 그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나왔었던 견훤이 이제 고려에 투항하게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은 이제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고려랑 힘을 합쳐서 어디를 공격하게 된다? 후백제를 공격하게 된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있었죠? 견훤의 투항 다음에 신라도 어떻게 하게 돼?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전쟁 없이 신라를 병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고려와 후백제와의 전투였었던 일리천 전투. 헐. 이거 왜 후고고려라고 썼을까? 고려라고 써야지. 그치. 왜 아무도 아무 말 해주지 않았니? 자, 고려라고 썼어야 되는데 I'm sorry. 자, 그리고 일리천 전투는 마찬가지로 고려랑 누구와의 전투? 후백제와의 전투. 누가 승리? 고려가 승리하게 되었었다. 자, 그러면서 936년에 무엇을 완성하게 되어?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었다. 누가? 고려가. 자, 그러면 견훤도 그렇고 궁예가 누구의 부하가 되었었다 그랬어?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가 됐다 그랬어. 그리고 왕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일신라의 무슨 세력이라 그랬죠? 맞아, 호족 세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통일신라에서 이 호족 세력들이 통일신라 말에 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왕권이 약해졌다. 오, 왕권이 약해졌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해졌다. 왜 약해졌을까요? 풍수지리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족 세력들이 일부 지역에다가 무엇을 세워요?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나 아니면 장군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호족 세력들이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내가 있는 이 성이, 내 성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경주보다 더 뛰어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수지리설이 그들의 기반이 되어 주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육두품 세력과 결탁을 하기도 했었죠. 육두품 세력들이 처음에 통일신라가 형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표적으로 신문왕 때 왕권이 크게 강화했었던 신문왕 때를 떠올려보면 신문왕 때의 육두품 세력들은 정치적인 조력자로 왕 옆에서 왕의 정치적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 근데 이후에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 갈수록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었지. 자, 김원창의 난, 운총주 도독이었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상 어떻게 되었어요? 신라는 망국으로 치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신라가 왕권 분쟁이 너무 심해져. 약 150여 년 동안 20명이 넘는 왕들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혼란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육두품 세력들도 혀를 내젓는 거야. 나라의 관직, 뛰어난 관직은 대부분 진골 세력들이 다 차지를 했어. 그래서 뛰어난 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육두품 세력들이 관직에 진출조차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나라를 바꿀 수도 없네. 신라는 완전 귀족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왕 옆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호족들과 힘을 합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 육두품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된다. 힘을 합비해 합치게 된다라는 내용. 자, 마지막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었죠? 선종입니다. 선종의 다른 말은 면백신앙이죠. 면백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일상에서의 깨달음, 일상 속에서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봐. 그 깨달음이 진짜 흰 벽을 집중해가지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흰 벽을 보고 집중하고 밥을 먹더라도 밥을 하나하나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깨달음,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했다.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더 중시했었던 게 선종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라의 백성들은 무엇이었겠어? 대부분의 신라의 백성은 농민이었지. 그치? 농사 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니 불교 경전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는다요? 근데 이제 경전 필요 없어. 일상에서의 깨달음이 중요하대. 밭이 아니죠. 밭을 갈더라도 밭 가는 거 하나하나, 이 모래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본격적인 고려사를 들어가요. 그리고 고려사는 고려 건국이 918년이잖아? 고려 만국은 언제였을까?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이야, 얘들아. 요 고려사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 선생님도 알아. 되게 고려사 되게 재미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마 고려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욱이나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고려사를 여러분들 5등분으로 쪼갭니다. 5등분으로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 쪼개 드릴 거예요. 매 수업마다 반복을 할 거예요. 고려사는 3번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고려사가 끝나거든. 이 3회차의 수업 동안 계속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요 일직선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등분으로 쪼개는 걸 계속 설명을 할 거거든. 잘 들어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5등분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일단 건국 자체 누가 했었어? 태조 왕건이 했었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었던 시기에서부터 6대 왕이었었던 성종 시기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무신정변.
무신정변은 무예에 뛰어난 신하들이야. 즉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군인들이 정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야. 무신정변 이후에는 수도를 우리가 잠깐 옮기거든. 고려의 수도는 어디야? 고려의 수도는 그렇지, 개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개경에서 수도를 잠깐 옮기는 시기가 있어. 어디로 옮겼었냐면 강화도로 옮겼어. 강화도로 옮겼었다. 강화도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개경으로 옮기는 시기라고 보면 돼. 강화도로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리게 된다, 수도를. 그래서 개경, 환도, 돌릴 환자야 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공민왕 시기고, 마지막은 이제 조선 건국 시기. 그럼 고려는 만국으로 치닫는 것이겠지, 그치? 하나의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 남북국 시대도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누어 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줬었는데 기억나? 고려는 귀족 사회라 그랬지. 귀족 연립정권, 귀족 사회야. 그래서 사회적 지배층들이 되게 중요해. 근데 그 사회적 지배층들이 계속 달라지게 돼. 이 파트별로. 그것도 우리가 캐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태조 왕건 때부터 성종 때까지의 사회적 지배층도 볼 수 있고, 성종 때부터 무신정변 요때까지의 사회적 지배층, 그리고 무신정변부터 개경환도까지의 사회적 지배층과 개경환도에서부터 공민왕 때의 사회적 지배층, 공민왕 때부터 이제 고려가 만국으로 치닫는 데 있어가지고 사회적 지배층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것이에요. 자, 일단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들이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 호족 세력들이 사실 지방 곳곳에 많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 태조 왕건도 이런 호족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선생님이 수업 마지막 날, 이제 지난주 수업 마지막 4회차 때 이야기했었는데,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었죠? 24명. 오. 28명. 오. 18명. 29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완전 부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반에 있는 학생 수만큼 많다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가장 많은 인원을 수업을 했었는데, 한 반에 25명 수업을 했었어, 얘들아. 여름방학 무료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야. 그때 재원생 대상으로 25명을 수업을 했었거든. 25명의 이름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순식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30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름을 다 부르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29명의 이름을 제대로 알기는 했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랑 결혼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랬었지. 바로 지방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통합시키기 위해서였어. 호족들의 입김이 세다는 것은 중앙 집권이야? 지방 분권이야? 그렇지, 지방 분권이야. 왕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귀족 세력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호족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호족. 자, 그리고 나서 이 호족들 중에서도 특정 가문, 특정 집안에서 관직을 계속 이어가면서 차지를 하는 집안들이 있었어. 그런 집안의 귀족들을 문벌귀족이라 그래.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관직에 올랐어. 바로 음서라고 하는 제도야. 음서는 일종의 고위 관직들을 위한 추천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고학력자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음서제가 있으면 약간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물론 관직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의 자식들도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는 이제 5품 이상의 관료, 5품, 4품, 3품, 2품, 1품, 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은 그 해당 관직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야. 이어간다. 우리나라가 이제 9급 공무원까지 있잖아, 얘들아. 5급, 4급, 3급, 2급, 1급 공무원들은 계속 이제 자신의 자제, 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손자한테 그 관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음서제도였었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벌귀족들 있었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났대. 무신정변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재밌거든. 우리 고려 건국이 언제래? 918년이래. 혹시 고구려 멸망시킨 나라, 백제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나? 당나라였었지. 그치? 이제 또 고등학생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시간에 당나라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당나라가 진짜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해 오면서 강한 나라, 뭐 당나라 태종 이세민 등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당나라가 이름을 떨쳤잖아. 수도도 어디였어? 장안의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장안이라는 곳이었어. 근데 이 당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해. 언제 멸망했었냐? 907년에 멸망하고 말거든요.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야. 간접적인 것까지 표현을 하면은 세 가지, 네 가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슬람 왕조였었던 아바스 왕조랑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를 이제 우리가 탈라스 전투라고 하지. 그래서 이슬람 왕조 아바스 왕조랑 당나라가 전쟁을 했다가 아바스 왕조가 이겨. 당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국력이 쇠퇴되고, 이 실크로드 있죠. 사막 실크로드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거든. 자, 그래서 당나라 이야기 다시 넘어가면은, 그럼 직접적으로 당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안사의 난과 그리고 황소의 난이야. 안사는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킨 거였고, 그리고 황소의 난은, 황소는 사실 소금장수였거든. 소금장수였었던 이 황소와 왕이지 등의 인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난 농민봉기인데, 이 농민봉기를 진압했던 세력도 마찬가지로 절도사였어. 절도사라 그러면은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는 군사라고 보면 돼, 얘들아. 지방 군사 세력들인 거야, 알겠지? 지방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절도사, 황소의 날을 딱 멋지게 진압했었던 사람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해버려. 당을 배신하고, 일부 이제 이런 지방군들이 당나라 이제 망했어 하면서 자국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후촉, 총나라의 후예라 그래서 뭐 후촉이라든지 후주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막 세웠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혼란기가 번져가게 돼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나라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해. 5호 16국 말고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이제 딱 멈추게 되는 명장이 누구였었냐? 바로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조광윤이었어. 조광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이니까 5대 10국을 정리를 하고 나서 왕위에 올랐잖아. 황제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같이 당나라 때부터 싸워왔었던 자신들의 군대도 있을 것이고, 힘을 같이 결탁했었던 지방군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지. 조광윤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왕의 힘이 강해? 아니, 지방군의 세력들이 더 강해. 근데 이렇게 지방군의 세력이 더 강하면은 딱 봐도 뭐야? 지방 분권이지.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오래 존립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조광윤이 고민을 하지. 내가 한나라의 유방처럼 피해 숙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당나라 태종 이세민처럼 이런 지방의 귀족 세력들을, 지방에 이제 힘 있는 권력층들을 적재적소에 분리를 해야 되는가? 막 진짜 고민을 막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조광윤은 그 두 가지를 절충한 방안을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조광윤한테 별명이 있거든? 한 잔의 술로 모든 칼을 내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똑똑한 계책을 생각을 해낸 사람이야. 왜냐면 조광윤이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이제 개국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국 공신들, 그리고 자신의 군대,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이제 지방의 군대, 지방군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신들 덕분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조광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막상 좋기만 하진 않다. 사실 송을 건국하고 나서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황제 폐하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광윤이 말하기를, 나 당신들은 믿는다. 나 너네들은 믿겠는데
너네들의 부하까진 못 믿겠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약점을 털어놔 버려. 솔직하게 이 지방군들이 나도 당나라 말기 절도사였는데 송을 세운 것처럼 절도사인 당신네들 그리고 당신네들의 부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치러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왕이 너 나 공격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야. 저희가 폐하를 공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못 믿겠대. 어떻게 하면 저희의 충성심을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칼을 풀러가지고 내려놓는 거야. 칼을 풀러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군인을 하지 않겠다. 지방군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치? 나라의 관직, 지방군, 절도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내려놓는 거잖아. 그렇게 한 잔의 술로 모든 칼을 다 내려받았어. 몇 명, 눈치 있는 몇 명이 먼저 칼을 딱 풀고 내려놓으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안 풀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내려놔야 돼. 왜냐면 한 명이라도 이렇게 딱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구나. 너가 지금 역무를 깨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놈이구나. 이렇게 몰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제 칼을 내려놓고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관직에서는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 사표를 내는 행위였던 거야. 그래서 이 절도사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지방에 가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돼. 그래서 송나라는 문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절도사 세력이 약화돼. 절도사 세력이 약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 어려운 내용 아니지? 괜찮지? 할만하지? 그러면 절도사 세력이 약화되면 송나라의 무엇도 약해질까?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겠니? 그치? 이게 송나라의 왕조가 이 황하강 일대에 카이펑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창장강 이남에 있는 이 해상 도시가 되는, 해상 도시는 아니지,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아니니까, 바다와 가까운 이 무역 요충지가 되는 항저우로 밀려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 민족들, 특히 이제 유목민족들, 북방민족들이 되게 침입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송의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겠지, 그치?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도 문치주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유행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학문은 완전 대단한 거야. 학문은 뛰어나고 완전 대단한 거고 무예는 천한 거야. 미천한 거. 이런 이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숭배한다. 신성시하고 더 위로 올리는 거야.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엇은? 학문을 배우는 것은. 하지만 천하다. 무엇은? 무예는 천하다. 숙문청무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신 관료들이 이제 무신이 한마디로 장군들이야. 장군 애들아. 이 장군이 되는 무신 관료들을 문신 관료들, 학문에 뛰어난 이 문신 관료들. 근데 대부분 문신은 또 이제 문벌귀족 가문들이 많았겠지. 이 문신 관료들이 대놓고 좀 무시를 해요. 너 땡땡이 야, 피카츄, 꼬부기 공격. 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무신들끼리 막 싸우게도 시키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무신이랑 나이가 이 젊은 무신끼리 싸우게 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선배에 대한 배려로 젊은 무신이 일부러 져주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또 반대로 이 나이 든 무신을 막 온 힘을 다해서 이기는 것도 되게 웃기는 모양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젊은 무신이 이제 나이 든 무신을 이기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보고 있었던 끽끽거리면서 보고 있었던 문신 관료들이 가가지고 나이 든 무신의 뺨을 이렇게 때려. 야, 너 뭐하냐? 야, 너 뭐해? 늙고 힘도 없고 너 뭐하냐? 하면서 이제 긁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 같은 나라의 관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긁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표현으로 긁는다? 긁힌다? 라는 표현 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무신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억하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빵 하고 터져버리면서 무신들이 문신에 관을 쓴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무신정변이 일어나. 그러면서 무신들이 사회적 지배층이 되는 시기야. 무신정권이야.
무신정권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무신정권기에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는데, 송나라는 여러 나라의 침입, 대표적으로 이제 여진족과 연운십육주라고 하는 베이징을 두고 계속 대립하다가,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족, 요나라랑 대립하다가, 거란족의 요나라가 송나라랑 같이 힘을 잡았었던 여진족이랑 같이 해가지고 결탁해서 요를 멸망시켜버려. 근데 그 송나라랑 손잡았었던 여진족들이 오히려 송을 공격하면서 아래에 있는 이 항저우까지 밀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금나라가 거의 중국을 차지할 듯이 막 하하하 했는데 금나라도 멸망해. 누구에 의해서? 유럽을 공포에 물들였었던, 대제국을 형성했었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한 네, 징기즈칸, 바로 몽골이었어, 얘들아.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유럽까지 벌벌 떨 정도로 러시아 영토까지 침범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몽골이 우리도 침입을 하는 거야. 몽골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게 돼. 이게 몽골의 침입 시기야. 몽골의 침입. 자, 우리가 몽골의 침입에 맞서가지고 몽골이 2차 침입했을 때, 몽골의 2차 침입 계기가 되긴 하는데, 이때 우리가 수도를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쟁을 위해 가지고 강화도로 옮기는 거야. 강화도는 완전 전략적 유충지가 되거든, 얘들아. 거기가 강화도가 섬이잖아. 배를 타고 들어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물살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강화도로 우리가 수도를 천도했었던 게 강화천도야. 이게 1231이라고 해서 1231년의 일이었었어. 근데 몽골의 침입에 결국엔 우리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거든.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었던 무신집권기 당시에 이제 사병들도 있었는데, 끝까지 우리는 몽골이랑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려의 왕조에서는, 근데 어차피 고려 지금 너무 혼란했어. 왕은 있는데 실권자는 무신이고,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몽골이랑 손잡자 해가지고 여몽연합군에 의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었던 고려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면서, 자, 잘 보세요. 이때부터 쭉 이때까지 보라색으로 색칠,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색으로 색칠, 요 시기를 우리가 원간섭기라 그래. 몽골 원나라 왕조 있잖아. 으뜸 원자를 쓰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마국으로서 간섭하게 된다. 원간섭기. 그래서 고려는 이 원나라 몽골의 부마국이 돼. 부마가 무슨 뜻일까? 맞추는 사람한테 소정의 사은품. 오, 약간 비슷해. 가족관계야. 힌트는 가족관계. 동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마가 아니라 그건 고부잖아요. 그쵸? 부마는 결혼이랑 관련이 있어. 원래는 남남인데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맺혀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응. 우리나라가 뭐가 되는 걸까? 우리나라에 공주들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왕자들이 있지. 왕자들을 원나라 공주의 시집을 보내.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될까? 사위가 되겠지, 사위가. 원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사위가 되는 거지. 내 딸의 남편이 고려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걸 부마국이라 그래. 그래서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원가의 그런 관계, 상하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몽골 원나라의 지배층들은 고려의 여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 여러분들 고려양이라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은 뭐야 너무 중국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국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고려의 하나의 풍습, 고려의 이제 그 생활 양상들 모습들이었단 말이야. 특히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있었다고? 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유가 그냥 이렇게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여기에다가 반묶음으로 이렇게
이 올림머리를 틀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려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 고려의 여인들이 정말 예뻤거든. 그래서 고려의 여인들을 이제 몽골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그런 관청도 있었어. 고려의 여인들한테 이 몽골의 풍습과 몽골어를 익혀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게 다 이제 원간섭기의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변발할 거 아니야, 얘들아. 변발은 여기를 밀어. 여기 싹 밀고 그리고 뒤에는 말총머리로 묶는 거야. 무슨 머리인지 알지? 그치? 사실상 BTS가 와도 커버가 안 되는 머리거든, 그 머리는. 자, 근데 그 머리를 한 이름도 모르는 몽골 남자한테 시집 갈 바에는 차라리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똑같은 이제 동급 나이대에 그냥 남자애랑 결혼을 해버릴란다 해가지고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냥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 왜냐면 또 이제 몽골은 결혼한 여자는 안 건드려. 칭기즈칸이 부인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녀자는 잘 안 건들거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조혼이 유행해. 이를 조자를 써가지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지. 서연이도 한번 생각을 해봐. 서연이도 이름도 모르는 이 몽골 아저씨한테 시집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악 물고 망포중학교 졸업한 땡땡이들이랑 결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랬었던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야. 그러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진짜 정치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까지 내밀하게 간섭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때 어떤 세력들이 사회적 지배층이 되냐면 우리 일제감정기 때 제일 싫었던 사람들. 일제감정기 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지? 일본 말고. 친일파. 그치? 친일파가 같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야. 원간섭기가 되니까 고려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어. 친원파지, 친원파. 권문세족들. 자, 그리고 이런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민왕. 이 원간섭기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관제도 다 격하가 되거든, 얘들아. 원래는 이제 다음 후대의 왕을 이을 왕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태자라고 불렀어, 태자. 근데 세자라고 부르는 거야. 관직을 다 한 번씩 낮춰, 격하를 시켜. 그랬는데, 이 원간섭기 시기에 원래는 다 태조, 성종, 광종, 종자, 정종, 이렇게 종자로 끝나거나 조자로 끝났거든? 이 원간섭기 때부터는 관제를 다 격하시키게 되면서 충성한다. 원나라의 왕 해서 충땡왕으로 관제가 격하가 돼버려. 알겠지? 왕후가 격화되는 거야.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 충성한다고? 원나라에 충성한다고.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이런 식으로 충땡왕이었는데 이 왕은 무슨 왕이야? 공땡왕이네. 왜 공땡왕이 되냐면 이 왕은요. 우리는 반대한다. 어디에? 원나라에. 그래서 반원정책을 펼쳐. 반원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려운 내용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반원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그래서 몽골풍을 다 금지시켜. 고려에서도 몽골풍이라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 변발 있잖아. 변발등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해. 야, 변발하지 마, 이제. 머리 길러. 자, 이렇게 이제, 반원정책을 펼치게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새로운 이 신하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다. 아시겠죠? 신진사대부를 이렇게 등용시키게 된다. 새로운 학문 뭘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리학자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성리학자랑 신흥무인 세력이 함께 힘을 결탁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의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디테일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쓴 표가 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게 이제 한 파트야. 오늘은 많이도 안 나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볼게. 알겠지? 여기까지 나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갈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3차시 수업에서는 요렇게 나갈 거야.
괜찮죠? 그래서 3파트 수업을 하고 5파트로 좀 쪼개가지고 먹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태조 왕건. 지금 선생님 이 한 파트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나요? 요 파트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나라가 막 건국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왕의 업적과 플러스 제도 정비 기준으로 봐주면 돼. 왕의 업적 플러스 제도 정비로 봐주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태조 왕건의 업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사이에 기억해줘야 되는 왕 한 명 더 있어. 4대 왕이었었던 광종이야. 왕소, 광종.